32강이네요. 우리 244페이지에 3번 네모의 예정신고 두 가지 의무인데요. 일단은 오른쪽 세를 보시면 일반 개인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월의 말일, 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대상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고, 신고기한은 양도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의 계산 방식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만약 2개 이상의 규정이 있으면 주에 나와 있는데 아까 양소세에서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 밑에 예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5번에 미이행 시 가산세도 부과하는 제재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가운데 세로는요, 똑같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다만 양도소득세를 과세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소득자 중에서도 이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하시는 분이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의미 보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월 말의 말일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규정을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려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양도소득에서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을 양도차익이 있으면 이런 예정신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양가로 4번에도 양소세 계산 방식을 준용하니까, 근데 다만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약간 있다는 거 빼고는 두 개의 거의 제도가 대동소이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도 문제 없겠고요. 245페이지의 4번 네모는 수시부가세액이라고 해서 내가 조세범 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조세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면 국세청이 나한테 내년 5월에 한 번 세금 걷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실시때때로 계속 세금을 걷어가는 내 입장에서 최악의 제도인데요. 양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부진이나 기타 사유로 장기간 휴폐업 상태일 경우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수시로 과세를 해가는 것이 말 그대로 수시부가세액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수시부가세액을 구하는 우리 공식이 있는데, 1차 수업 목적으로 이렇게 계산 문제까지 날 확률은 대단히 낮으니까 반가로 1번 소득세 포탈 우려가 있을 경우는 수시부가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까지만 빼고 기본세를 곱하고 있고요. 주한국제연합군 등으로부터 수익금액을 영수하면 수시부가 기간의 종소금액 곱하기 1 빼기 단순경비율이라고 우리 다음 챕터에 배우는 걸 빼준 다음에 기본세를 곱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요. 일단은 2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법령이 정한 채권,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과세, 면제,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채권 등 제외하라고 되어 있고요. 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은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5절에서 배웠던 우리 특례 규정 중에 매도법인 쪽에서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으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2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의해서 바로 그냥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버리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있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원천징수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액에도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4번 보시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거는 국세교목부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 중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하나니까 5번이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5번이 틀리셨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한 소득세법의 규정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보시면 피상속인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세금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봐서 그 단체로 이제 소득을 한 사람으로 봐서 과세한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수시 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과세표는 확정신고할 필요 없으니까 3번이 틀린 설명이겠네요. 4번에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게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중간연합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5번까지는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가백에 기속되는 2015년 종합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그 10% 더 들어가는 구주민세인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고요. 2013년 기출문제네요. 1번 2015년 종합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비과세되는 소득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25%로 원천징수 되는 거 아세요? 일종의 페널티죠. 그래서 250만 원이 일단 첫 번째로 잡히는 원천징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 보시면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가로 열고 이게 별도의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아니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도 아니고 600만 원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인데 아시겠지만 법정이자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120만 원이네요. 이거 그리고 주택 입주 지체상금이 아니니까 별도로 80%까지 표류기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120만 원. 법정 이자까지 들어갔네. 그럼 이자까지 포함해야겠네요. 130만 원이네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 이자까지 다 기타 소득을 구성해야 하니까. 다에 보면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 A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인데요. 현금배당금이 뭐 그로스업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이 현금배당금에 500만 원에 14%를 원천징수 된다고 가정해야 하니까 70만 원이 원증이 되겠습니다. 골동품 보유기간은 20년이니까 90%까지 차감이 가능하죠. 한 개를 영리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데 기타 소득이라고 줬네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90%까지 빠지니까 나머지 1000만 원만 과표에 잡히고 이거의 20%니까 200만 원이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에 보시면 저술가인 갑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인데요.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한마디로 사업소득 인적 용역이니까 요거는 3%짜리가 되겠네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사업소득의 5천만 원에 얘는 3% 희귀한에 나왔네요. 희귀한에. 그래서 150만 원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800만 원? 800만 원이 정답되는 문제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푸는 문제로서 좋은 문제군요. 7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신고납부 및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간연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해당 과세기간에 중간연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에 중간연합 추계액을 중간연합 세액으로 납세직 관할 세무상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간연합에 대한 그냥 정의 나왔고요. 자, 2번 보면 2015년 4월 20일에 비상장유식을 양도하면 그 분기 말부터 2개월이니까 결론적으로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해서 신고하는 날에 원칙적으로 지급 의제라고 해서 배당소득을 지급한 걸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부가세법에 따라서 간이가세자가 각 과세기간에 부가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 현황을 당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엄한 소리죠. 이거는
사업장 현황 신고는요, 간이가세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면세사업자만 하니까 이 주어만 간이가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바꿨으면 뭐 오답이 아닌데 이게 오답이 되겠네요. 5번 근로소득 일용근로를 제외하고 가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수 없이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 9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로만 묶인 것은 단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었고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과세 제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은 없다. 자, 가해보시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 7천만 원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500만 원이 있으면요. 이 현금배당은 당연히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바로 분리과세로 끝나버리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신은 근로소득만 있는 셈이니까 이 사람은 원천징수, 그러니까 굳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를 보시면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하고 공적연금만 있으면 퇴직급여하고 공적연금도 그냥 다 서로 다 원천징수로 끝나버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확정신고할 필요 없죠. 다 해보면 내국법인으로서 받은 총급여 2천만 원하고 공적연금 수령액이 3천만 원이 있으면요. 이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이 같이 있으면 요거는 확정신고 하거든요. 일단은 다는 확정신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라 공적연금 수령액 1,000만 원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이 있는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죠. 이 사람은 결론은 라도 지금 확정신고 해주셔야 하고요. 마 공적연금 수령액이 4천만 원 있고 상가 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그냥 상가 수입만 있어도 확정신고는 해야 하는 거니까요. 마도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고요. 바에 보시면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500만 원과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인데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이 중에 1 빼기 80%여서 아마 200만 원만 잡힐 거고요. 이러면 분리과세를 신청해버리면 이런 경우는 굳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국내 정기예금 이자도 이 경우에는 1,500만 원이니까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버리고요. 이분은 그러면 굳이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11번 문제 사업장 현황신고와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새 이거 많이 질문 나오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사업장 현황신고하고 성실신고 확인 정도는 기억하십시다. 1번 보면 부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야, 비슷한 걸로 많이 장난을 치는데 이게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아니고요. 면세사업자만 이런 제도가 있죠. 1번이 오답이고요. 2번 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그럼 면세네요. 면세.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되고요. 4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원래 5월 31일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달을 연장해줘서 6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수익금액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까지 돼 있어서 1번이 이제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별 문제가 없는 문장들이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의 신고납부 결정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업자 토지와 건물의 매매 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 의무는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만 가능하죠.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승금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 자체는 있다고 했죠. 3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죠. 부동산이니까 분기부터 2개월은 아니고 그 말일부터 2개월이 맞네요. 4번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대상인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 확정신고나 납부 의무는 없죠. 5번 사업자가 장부를 빚이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해버리면 이때는 가산세를 부담하기 원칙이지만 해당 과세시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풀이 마치고요. 우리 뒤에 나오는 11절 결정, 징수, 환급,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챕터가 마지막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빈출 유형 01입니다. 결정, 경정, 환급, 가산세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하나도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1번의 결정과 경정이죠. 부가세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결정, 경정은 그렇게 현실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부가세는 다 언제까지인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신고를 하지 않는 무개념 종결자 등이 국가에 의해서 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양가로 1번의 결정입니다.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무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일부터 1년 이내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고요. 경정 보시면 납세 의무자에 의한 확정신고 및 국가에 의한 결정이 잘못된 경우 이를 고치는 절차를 경정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 신고 내용에 탄로나 오류가 있는 경우고요. 2번에 연말정산 내용에 탄로나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의 폐업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즉 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경정, 국가가 고친다는 소리죠. 3번에 근로소득자 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돼도 국가가 나서서 고치는 제도인 경정을 하게 되고요. 4번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지급명세서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경정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봐서 신고 내용에 불성실하다고 판단돼도 이때도 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정의 기타 사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경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5번, 4번도 마찬가지인데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를 거부해버려도 국가가 와서 고치는 제도인 세액을 고치는 제도인 경정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 몇 가지 정도는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257페이지의 2번 내용의 결정과 경정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내가 자진 신고 납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국가가 와서 결정이나 경정을 하는데 양가로 1번 이것도 찍어서 하면 안 되고 실지 조사를 하시는 거죠. 내용을 읽어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경정하니까 원래 결정과 경정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지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양가로 1번의 추계조사를 보면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일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추계금액 계산 방식이라고 해서요. 반가로 1번 단순기용비율 대상자하고 반가로 2번에 기준기용비율 대상자가 있죠. 이거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추계는 페널티다, 추계는 나쁜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번 시간은 추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액에 미달하는 좀 영세한 사람. 동그라미 2번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합계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 그냥 단순경비율이라는 걸로 때려가지고 간단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데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이 박스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미니멈 1번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때려가지고 소득금액을 좀 쉽게 구해주는 건데 당연하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단순경비율이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이거
클수록 세금을 조금 내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단순경비율 한 90%까지 인정해주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 매출액에서 10%만 간단하게 과표 소득금액에 잡혀서 세금을 내라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은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 소위 빅3.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면 빅3 금액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임차료 들어가고, 원자재 같은 거 매입금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방이나 우리 주방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서빙 보는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죠. 이게 빅3거든요. 그 빅3를 빼주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의 기준경비를 곱해가지고 빼줍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요. 야, 1번하고 2번 하면 언제나 2번이 작겠지. 왜냐하면 2번은 주요경비도 빼주니까 라고 오해했는데 전혀 안 그렇죠. 곱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1번은 단순경비를 빼주고 있고 2번은 기준경비를 빼주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작은지는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이 언제나 작아야 말이 되는 거예요. 커야 말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작아야 말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기준경비율은 보통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그나마 단순경비율처럼 완전히 영세한 사람은 아니고 그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보면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 빼주고 수익금액의 기준경비를 곱하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박스에 동그라미 2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빼기 단순경비를 곱해가지고 빼주고 여기에 곱하기 배율 곱하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박스의 동그라미 2번은 첫 번째 박스의 동그라미 1번하고 똑같은데 다만 배율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표시 1번에 주요 비용인 매입비용, 고정자산 매입비용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임차료, 그 다음에 인건비, 급여, 임금 같은 거 들어가고요. 자, 이 경우는 추계 결정이어서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어도 낱장 한 장 한 장에 영수증 같은 거라도 받아 놓으시면 충분히 빅3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곱표시 2번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반으로 줄여버려서 야, 너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추정하니? 라고 해서 경비율을 반토막을 내버려서 불리하게 정해 주겠다는 게 이 곱표시 2번의 취지겠습니다. 그 밑에 예에 어떻게 해서 단순경비율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뒤에서 문제로 보실 테니까 이거는 풀지 않겠습니다. 258페이지 3번 네모의 가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에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소득세, 가산세죠.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짚어서 넘어갈게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시 가산세는 오른쪽 세로에 2%, 지급금액 불분명한 금액의 2%, 가로 열고 근데 제출기한 지나서 빨리 1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1%, 그 다음에 증명불비 가산세, 이거 뭐 유명하지만요. 가운데 세로 내용 보시면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하고 추계자는 제외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에 법정 증명서류를 미수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치하시면 오른쪽 세로에 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보면 복식부기 의미자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예요. 계산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연쇄사업자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아니면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일부가 미기재됐거나 아니면 3번에 매출이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말고요. 그냥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지출하시면 오른쪽 세로에 공급가액의 1%, 이때 미발급 가공계산서 수수나 위장계산서 수수 시에는 2%, 가로 열고 이게 바뀌었는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종이계산서 같은 걸 발급하면 이때는 1%가 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석 중요한 거 아니니까 260페이지 가보시죠. 주 1번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라고 해서요. 우리 남한테 주민번호 같은 걸로 원천징수를 끊어버리면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국가에다가 제시하셔야 하는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근로, 퇴직소득이나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게 아니라 이자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동그라미 3번에 일용근로자죠. 내가 일용근로직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으면 일용근로직한테 10만원 이상을 줄 때마다 얼만가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신고하느냐? 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이니까 1분기는 4월 말까지, 2분기는 7월 말까지, 3분기는 10월 말까지, 4분기는 내년 1월 말까지라고 돼야 하는데 곱표시에 보시면 곱표시 2번에 보시면 4월, 7월, 10월까지 맞는데요. 내년 1월은 바쁘니까 내년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4번 내용의 징수와 환급이죠.
일반적인 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소득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첫 번째, 중간이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자가 해당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버리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을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 시 원천징수 세액에 가산세가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해야 하고요. 환급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납부세액이 종합, 퇴직,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을 초과해 버린다면 그 초과하는 세액을 이걸 환급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국세 등의 충당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를 쳐버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보시면 빈출유형 02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인을 다시 배웁니다. 다만 외국법인이죠. 그러니까 비거주자랑 외국법인 다 공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이걸 같이 배울 거예요. 자, 1번 내용 보시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 의무인데 이 표가 갑자기 왜 나오죠? 우리 법인세 첫날 배우는 건데 보다시피 외국 영리법인은 국내 원천의 모든 소득, 외국 비영리법인은 국내 원천의 수익사업소 등 비거주자는 국내 원칙의 소득만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외국법인이냐 판정 기준이 있는데요. 설립된 국가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법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2. 유한책임 사업만으로 구성이 된다거나 3.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 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4.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가 있다면 이것도 외국법인 판정 기준을 세울 때 다 고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용 보시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은 열거주의, 열거주의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넘기시면 선박임대소득들도 사업소득에 들어가고요. 근로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인데 이거를 다 외우거나 공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열거주의로 과세가 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내용 보시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 방법에 양가로 1번의 종합소득, 반가로 1번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를 해버리죠.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가로 열고 단 국내 사업장과 무관하거나 국내 사업장에 계속되지 않는 소득 금액이 있으면 다행히도 분리과세로 과세 문제가 종결이 됩니다. 반가로 2번 그러면 국내 사업장도 없고 부동산 소득도 없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한테 뭔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과세 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반가로 3번에 인적 용역소득 흉내라고 해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그 외국인이 확정 신고를 해버리면 금방 배웠던 반가로 2에 아무리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비거주자의 퇴직 양도소득이죠. 내용을 보면 국내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표에서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263페이지 주 1에 국내 사업장의 범위가 있는데 과거에 이걸 여러 번 물어봤었죠. 첫 번째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두 번째 종속대리인이 있으면 이거를 국내 사업장에 있는 걸로 봐줍니다. 종속대리인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예를 들어서 벤츠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독일 시장이 과연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이제 한국에 있는 독일어 잘하는 사람한테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관계 법령 같은 걸 미리 딱 점검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 명령을 내리고 돈을 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종속대리인이 되고요. 세법에서는 종속대리인도 국내 사업장에 있는 걸로 구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종속대리인 한번 읽어볼까요? 종속대리인 보시면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즉 해외에 있는 해외 모회사 자기를 위하여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두고 있으면 종속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꽃표시에 고정사업장 범위가 있는데 왼쪽 세로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보다 오른쪽 세로에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하므로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4가지를 기억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키워드 불러드리니까요. 동그라미 1번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 하고 있어요.
2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보관. 3번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자, 광고 선전, 정보 수집, 시장조사. 그 다음에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활동을 하고 있고요. 4번에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버리면 예비적, 보조적 활동이 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주 2번 보시면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 옆 페이지 배운 것처럼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된다면서요. 내용을 보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자. 단 종합소득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오직 비거주자 본인, 외국인 본인,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만 적용하고요. 비거주자 본인 외에 무슨 가족이 있는지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1번 문제, 소득세 신고납부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2009년 CPA 기출문제네요. 보니까 사업자가 장부를 빚이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그렇지 않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이자 소득 외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 원천 징수하지 않죠. 근데 이자는 1,000원이 되든 말든 무조건 원천 징수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3번 비거주자의 중간 연납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4번 수시 부가로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더 이상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5번에 확정신고 후 자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까지는 분납을 할 수도 있으니까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2011년 CTA 기출문제고요. 1번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자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법령에 정한 금액을 미달하더라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직전 금액이 수익금액의 일정 금액이 미달하게 해당하면 이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이게 틀린 설명은 아니겠고요. 2번 보시면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물납은 인정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하죠. 3번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세무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소득금액에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 단순 경비율, 이 사람은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가 않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 등은 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답이 되겠고요. 4번 과세표주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출국 전날까지 미리 신고하고 나가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처분이 되어버렸어요. 상대방 세금 내셔야죠.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갑자기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해당 법인 등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고 납부에 대해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아까 그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제에 대한 지급식 의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5년 사업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2015년 사업소득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양가로 4번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인 갑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기준경비율법으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3번 문제죠.
미니멈으로 갑니다. A와 B 중에 작은 금액으로 가죠. 단순 기용비율이 훨씬 쉬울걸요? 이 사람이 보니까 제조업 매출액이 지금 9천이고 매출액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부터 보조받은 보조금이 1,000만 원 있는데 그냥 다 이 사람은 그럼 수익금액이 1억이고요. 빼기 단순 기용비율로 가정하면 20%라고 돼 있죠. 제 끝에 양가로 4번에 기준 기용비율은 20%, 단순 기용비율은 60%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60%, 맞죠? 60%. 근데 어디 보자. 양가로 3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2배수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배수 규정으로 2배수를 곱하면 이분은 8천만 원이 B 방법에 의한 방법이고요. 기준 기용비율은 여기에서 빅3 빼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 곱하기 기준 기용비율 퍼센트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양가로 2번에 재화 매입 비용 1,000만 원인데 고정자산 매입 비용이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걔 빼고 남은 500만 원만.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사업용 고정자산이 300만 원 임차료.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가 보다시피 종업원 급여가 1,000만 원이고 퇴직급여가 200만 원이니까 그냥 1,200만 원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000만 원 빠지네요. 근데 이 사람도 기획재정부를 정하는 바 2배는 여기서 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안타깝게도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기준 기용비율이 이 사람이 원래는 20%라고 되어 있는데 20%에 10%를 감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2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를 감해야 합니다. 50%로 10%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7천만 원이네요. 여기는 8천만 원이고 둘 중에 작은 금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7천만 원이 이 사람의 추계에 의한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군요. 4번 문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권, 점포 임차권을 제외하고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이 기타 소득에 해당하면 장부 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익금액은 상증법에 의해서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시가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상증법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죠. 2번 보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추계로 산정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를 하여서 과세표준 계산하라는 말, 틀린 말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에 의해서 수익금액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결정할 수밖에 없죠. 4번 보시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추계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5번이 오답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때에는 추계 결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익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을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가산하는 게 법률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가산하는 것을 가산하지 않는다라고 장난쳐가지고 문제를 하나 꼬아낸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본 우리 2008년 CTA 기출문제네요. 자, 1번 국내 사업장에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자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율은 20% 또는 14%죠. 25%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니까 틀렸고요. 2번 외국법인에게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이자 전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이자 중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적용하라고 했는데 그냥 14% 보유기가 이자 상당액의 14%를 적용해야 하니까 기본도 틀린 설명이고요. 3번 국내 원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한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관할 세무상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원천징수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국내 원천소득, 사업소득, 인적 용역소득을 제외하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납세제 관할 세무상에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맞는 설명 되시겠습니다. 5번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소득만 들어갈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 사업소득, 그 다음에 사용소득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몇 개가 더 들어가야 5번은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토픽으로 동업기업 과세 특례인데요. 이게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1차의 출제 가능성은 낮은 편이니까 그냥 구두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270페이지의 그림 박스를 보시면 이번에 동업기업인 3일회계법인, S회계법인이 소득이 100억이 났는데 얘네들은 그냥 회계사들이 모여있는 인적단체에 불과하니까 얘네들은 껍데기여서 얘한테 과세하지 않고요. 화살표를 가보시면 김상무 법인 개인 또는 이상무 법인 개인 또는 유상무 법인 개인이 모여있고 이 파트너들이 각각 지분율이 40%, 30%, 30%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100억을 4대 3대 3으로 안분해서 자신의 다른 소득이 또 10억, 5억, 2억이 있다면 김상무는 50억, 이상무는 35억, 유상무는 32억을 과세하겠다는 게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업기업 과세 특례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적단체에 불과하니까 얘네들한테는 과세하지 않고 이걸 찢어서 누군가한테 주면 그때 과세하겠다는 게 규정의 취지죠. 1번 내용의 의미 보시면 동업기업은 분리상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고요. 보통 인적회사의 성격이 있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한명회사, 합자회사,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등이 다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한데요.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를 의미한다고 해서 군이 4개가 나오죠. 내국법인군, 거주자군, 그 다음에 외국법인군, 비거주자군으로 군이 4개가 나옵니다. 양가로 3번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라고 해서 동업기업을 도관, 컨두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잠깐 모였다가 흘러가는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서 동업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에게만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배운 것처럼 결손금이 발생해도 결손금도 같이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주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껍데기에 존재해서 껍데기에 불과해서 얘네들한테 과세를 안 했으니까 얘네들한테 배당을 받아봐야 역시나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2번 네모의 적용 신청, 포기, 그 다음에 3번 네모까지만 강의할게요. 적용은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동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의 규정에 우선해서 이걸 먼저 특례를 적용한다는 소리고요. 적용 신청은 신설법인이면 과세연도 개시한 다음에 한 달 후에 빨리 하셔야 하고요. 그 이후의 경우라면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오히려 이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하니까 신청 기한은 상당히 빠른 편이다. 포기 신청은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미리 포기 신청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준청산소득이라고 해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동업기업으로 전환한 법인은 그 전 것을 청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준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한부터 약 3년 동안 균등하게 납부하셔야 하고요. 배분명세 신고, 결론적으로 동업기업을 김상무, 이상무, 유상무한테 배분할 테니까 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명세를 관할 세무상에게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네모 내려오시면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세액의 안분 계산과 배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우리 소득세에서도요, 우리
이름만 빌려줘가지고 우리 합산가세 되는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거랑 되게 유사한데요. 1단계는 동업자 군별로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계산합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때 동업자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1내국법인 군, 1거주자군, 1외국법인 군, 그 다음에 1비거주자 군으로 모아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2단계에서 이 동업자 군별로 배분대상 소득을 또는 결손금을 계산하셔야 하는데 동업자 군별로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 군별로 손익분배 비율을 딱 적용하셔가지고 3단계에서는 그걸 다 김상무나 이상무나 유상무한테 안분해 주시는 거죠. 보면 박스에 동업자 군별로 배분 대상 소득금액을 또는 결손금을 곱하기 동업자의 손익분배 비율로 안분해서 그 사람들한테 뿌리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별로 내국법인군, 거주자군, 외국법인군, 비거주자분으로 가운데 세로 보시면 분배 가능한 소득금액이 내국법인군은 각소만 분배할 수 있고요. 거주자군은 사람이니까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소득 한마디로 그 근로 관련된 것인 근로연금, 퇴직소득은 안분할 수가 없고요. 외국법인군도 역시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1에서 8, 아까 왜 제가 8가지 있다고 했던 그 8가지를 분배하면 되고요. 비거주자군도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8가지 소득을 아까 왜 그 앞장을 찾아가서 8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배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동업기업 가세 특례 적용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에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종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